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공지능과 계약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사례는 인공지능 법학회 인공지능과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가정용 인공 에이전트인 스마트홈 S를 통하여 미국 비행기표를 저렴한 가격에 달러로 구입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스마트홈은 가격이 어, 가장 저렴한 대만 달러로 구입하였다. A는 스마트홈에게 경마 복권을 구입해 달라고 하였다. 스마트홈의 승률 예측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우승 가능성이 전혀 없는 팀에 상당한 금액을 베팅하였다. 지금 첫 번째 사례도 보면 어, 지금 미국 달러로 사야 되는데 지금 대만 달러로 지금 구입을 한 거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우승 가능성이 없는 팀에 이제 경마복권 베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진 거죠. C는 스마트홈을 해킹하여 B로부터 밀가루 1톤을 구입하였다. 만약 스마트폰이 B에게 결제를 하였다면 A는 B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빚어지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상당히 이제 뭐 계약상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일단은 민법의 계약 조항이 계약 체결 및 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 적용을 하고 특별법도 있는데요. 이 사례들을 보면 자, A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스마트홈을 이용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인간이죠. 여기서 인공 에이전트가 이렇게 자기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에 불과하다. 사자라 그러면 이제 심부름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인공 에이전트가 대리인이라고 보더라도 그 법률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하고 즉 인간에게 기속하고 대리인인 인공 에이전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에이전트라는 말 자체가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또 인공 에이전트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지침을 제시할 뿐이며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 계약은 인공지능 기술과도 결합할 수 있고요. 다만 인공지능이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공지능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분산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알파고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상당히 좀 재밌는 영상이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과 불법행위법을 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요. A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B가 C 컴퓨터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D를 써서 환자 E를 유암으로 진단하고 수년간 항암 치료를 받았다. 병세가 더 악화되자 나중에 환자 E는 위암이 아니라 간암으로 판명되었다. 오진을 한 거죠. 근데 오진을 한 주체가 지금 인공지능 D라는 거죠. 근데 그 인공지능 D를 만든 회사가 이제 C 컴퓨터 회사예요. 그러면 환자 E는 누구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인간은 의사 B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D가 있고 그걸 만든 회사 C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 누구에게 무슨 책임을 묻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민법 750조 이하가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같은 걸 물을 때 여러분들은 그 법칙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민법 750조 이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A 병원은 의사 B를 고용해서 병원의 진료 의무를 맡긴 거죠. 그러면 A 병원은 의사 B를 이제 고용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킨 거니까 그걸 이제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을 시킨 사람들 책임을 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한 의사 B는 일정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신경 써가지고 조심스레 해줘야 되는데 이를 어기면 불법행위 책임이 역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은 함께 책임을 지는 거고요. 암 진단용 의료 인공지능의 결함이 있다면 그걸 만든 컴퓨터 회사 C에게도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법 말고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만약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환자 E는 A병원, 의사 B, 컴퓨터 회사 C 모두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동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불법행위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쳤는데 어떤 사람이 던진 돌에 내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어. 뭐 그런 거죠. 그럴 때는 그 던진 사람 모두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이 공동불법행위예요. 지금 이 사례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 결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함이 없다면, 즉 인공지능의 결함이 없는 상태였다. 완벽한 상태였는데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인공지능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라면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직 이제 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인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보급하고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기금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 보험을 들듯이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판매자들도 보면 그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해서 만약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좀 전에 이제 의료기기 이야기했는데 그게 IBM 왓슨이거든요. 이걸 한번 8분짜리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네. 일단 이거 클릭하고 새로 공유 눌러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here you go. 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때는 1956년입니다. 지난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공지능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인공지능 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세요? 혹시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가상 개인 비서 자비스를 떠올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최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포털 업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대화형 비서 시스템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문자 혹은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챗봇이라고 합니다. 챗봇은 사실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6년 MIT에서 상담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엘리자라는 프로그램이 최초의 챗봇으로 불립니다. 엘리자는 한마디로 패턴 매칭 기술로 구현된 챗봇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미리 예상해서 각각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게 만들어 둔 거죠. 그렇다면 엘리자는 과연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엘리자는 얼핏 지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학습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낸다 라는 지능의 정의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자가 진정한 의미의 지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학습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에 있는 많은 챗봇 서비스들, 예를 들어 애플의 시리라던가 아마존의 알렉사도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연어를 인식하고 스스로 문장을 생성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진정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챗봇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에 IBM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서 깊은 퀴즈쇼인 제퍼디에 출연해서 인간을 상대로 대결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왓슨이라는 이름의 이 인공지능은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을 이해하고 콘텐츠를 뒤져서 적절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왓슨은 제퍼디의 역대 최다 상금 수상자인 브래드 러터와 최장 연승 기록 보유자인 켄 제닝스와 맞대결을 펼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후에 왓슨은 퀴즈쇼뿐만이 아니라 금융, 교육, 의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왓슨은 특히 의학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 진단과 치료법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병원에서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왓슨의 자연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자료로부터 리스크 요인을 찾아내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다 보니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착각이 왓슨이 범용 인공지능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왓슨은 엄연히 약 인공지능입니다. 퀴즈쇼에 출연한 왓슨은 의학 분야에 적용되는 왓슨,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왓슨과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플랫폼은 공유할지 몰라도 입력되고 출력되는 데이터의 양식과 성격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설계된 인공지능들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는 처음부터 특정한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인간을 뛰어넘은 뒤에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는 최대한 인간 지능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챗봇도 그중 하나인데요. 인간처럼 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얼마나 인간에 가까워졌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튜링 테스트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앨런 튜링이 1950년에 제안한 테스트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관찰자가 보이지 않는 상대와 텔레타이프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상대가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성공하는 테스트입니다. 기계가 얼마나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테스트는 1950년 이후 무려 64년간 어떤 기계에도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튜링이 사망한 지 정확히 60년이 된 지난 2014년 6월 7일 영국 왕립학회는 영국 레딩 대학교가 개발한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진 구스트만과 대화를 나눈 25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33%가 진짜 인간이라고 판단해서 통과 기준치인 30%를 넘은 거죠. 물론 이 결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유진 구스트만이 우크라이나 국적의 13살 소년으로 설정돼 있어서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답변이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튜링 테스트가 아닌 새로운 인공지능 성능 테스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발표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과 구별이 힘든 수준에 근접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간의 놀라운 인지와 판단 능력을 따라잡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곧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언제쯤 인공지능이 완성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완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구글은 2035년이면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지도 2036년이면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의 발전 속도가 지속된다면 2045년이 됐을 때 인공지능 컴퓨터 한 대가
전 인류의 지성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일 것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미래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1968년에 개봉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2001년이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지나친 비관 또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왜 어, 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책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이라고 하면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산은 이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제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해서 그 물리 해석상, 그러니까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로봇은 기계 장치죠. 그래서 당연히 제조물에 포함이 되고 물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조물 그렇죠. 그래서 기계 장치로서의 로봇은 제조물에 해당이 되고 로봇 제조자는 그 로봇의 결함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제조물 책임법 같은 건 이제 민법의 특별법인데 좀 더 이제 제조한 사람에게 그 엄격한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잘못을 있어야만 책임을 지겠죠. 그 잘못을 이제 우리 법에서는 과실이라고 하는데요. 잘못이 없을 때도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런 책임을 벗어나고 싶으면 로봇 제조사는 그 자기 쪽에서 그 진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즉 소비자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은 이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을 받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원칙인데 이 무과실 책임은 이제 그것의 예외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나 고객들을 좀 더, 즉 피해자들을 좀 더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로봇과 관련된 법은 그래서 로봇 자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조자의 책임으로 지금은 현행은 간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조물과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어떤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echnology and society. The Department of Transport estimated that last year 35,000 people died from traffic crashes in the US alone. Worldwide, 1.2 million people die every year in traffic accidents. If there was a way we can eliminate 90% of those accidents, would you support it? Of course you would. This is what driverless car technology promises to achieve by eliminating the main source of accidents, human error. Now picture yourself in a driverless car in the year 2030, sitting back and watching this vintage TEDx Cambridge video. All of a sudden, the car experiences mechanical failure and is unable to stop. If the car continues, it will crash into a bunch of pedestrians crossing the street, but the car may swerve, hitting one bystander
killing them to save the pedestrians. What should the car do, and who should decide? What if instead the car could swerve into a wall, crashing and killing you, the passenger, in order to save those pedestrians? This scenario is inspired by the trolley problem, which was invented by philosophers a few decades ago to think about ethics. Now, the way we think about this problem matters. We may, for example, not think about it at all. We may say this scenario is unrealistic, incredibly unlikely, or just silly. But I think this criticism misses the point because it takes the scenario too literally. Of course, no accident is going to look like this. No accident has 2 or 3 options where everybody dies somehow. Instead, the car is going to calculate something like the probability of hitting certain group of people. If you swerve one direction versus another direction, you might slightly increase the risk to passengers or other drivers versus pedestrians. It's going to be a more complex calculation, but it's still going to involve trade-offs. And trade-offs often require ethics. We might say then, well, let's not worry about this. Let's wait until the technology is fully ready and 100% safe. Suppose that we can indeed eliminate 90% of those accidents, or even 99% in the next 10 years. What if eliminating the last 1% of accidents requires 50 more years of research? Should we not adopt the technology? That's 60 million people dead in car accidents if we maintain the current rate. So the point is, waiting for full safety is also a choice, and it also involves trade-offs. Now, people online, on social media, have been coming up with all sorts of ways to not think about this problem. So one person suggested the car should just swerve somehow in between the passengers and the bystander. Of course, if that's what the car can do, that's what the car should do. We're interested in scenarios in which this is not possible. And my personal favorite was a suggestion by a blogger to have an eject button in the car that you press just before the car self-destructs. So if we acknowledge that cars will have to make trade-offs on the road, how do we think about those trade-offs? And how do we decide? Well, maybe we should run a survey to find out what society wants, because ultimately, regulations and the law are a reflection of societal values. So this is what we did. With my collaborators, Jean-François Bonnefond and Azim Sharif, we ran a survey in which we presented people with these types of scenarios. And we gave them 2 options, inspired by 2 philosophers, Jeremy Bentham and Immanuel Kant. Bentham says the car should follow utilitarian ethics. It should take the action that will minimize total harm, even if that action will kill a bystander, and even if that action will kill the passenger. Immanuel Kant says the car should follow duty-bound principles, like thou shalt not kill. So you should not take an action that explicitly harms a human being, and you should let the car take its course, even if that's going to harm more people. What do you think? Bentham or Kant? Here's what we found. Most people sided with Bentham. So it seems that people want cars to be utilitarian, minimize total harm, and that's what we should all do. Problem solved. But there is a little catch. When we asked people whether they would purchase such cars, they said absolutely not. They would like to buy cars that protect them at all costs, but they want everybody else to buy cars that minimize harm. We've seen this problem before. It's called a social dilemma. And to understand the social dilemma, we have to go a little bit back in history. So in the 1800s, English economist William Foster Lloyd published a pamphlet which describes the following scenario. You have a group of farmers, English farmers, who are sharing a common land for their sheep to graze. Now, if each farmer brings a certain number of sheep, let's say 3 sheep, the land will be rejuvenated,
The farmers are happy, the sheep are happy, everything is good. Now, if one farmer brings one extra sheep, that farmer will do slightly better, and no one else will be harmed. But if every farmer made that individually rational decision, the land will be overrun and it will be depleted to the detriment of all the farmers and, of course, to the detriment of the sheep. Now, we see this problem in many places, in the difficulty of managing overfishing or in reducing carbon emissions to mitigate climate change. When it comes to the regulation of driverless cars, the common land now is basically public safety. That's the common good. And the farmers are the passengers or the car owners who are choosing to ride in those cars. And by making the individually rational choice of prioritizing their own safety, they may collectively be diminishing the common good, which is minimizing total harm. It's called the tragedy of the commons, traditionally, but I think in the case of driverless cars, the problem may be a little bit more insidious, because there is not necessarily an individual human being making those decisions. So car manufacturers may simply program cars that will maximize safety for their clients. And those cars may learn automatically on their own that doing so requires slightly increasing risk for pedestrians. So to use the sheep metaphor, it's like we now have electric sheep that have a mind of their own. And they may go and graze even if the farmer doesn't know it. So this is what we may call the tragedy of the algorithmic commons. And it offers new type of challenges. So typically, traditionally, we solve these types of social dilemmas using regulation. So either governments or communities get together and they decide collectively what kind of outcome they want and what sort of constraints on individual behavior they need to implement. And then using monitoring and enforcement, they can make sure that the public good is preserved. So why don't we just ask regulators to require that all cars minimize harm? After all, this is what people say they want. And more importantly, I can be sure that as an individual, if I buy a car that may sacrifice me in a very rare case, I'm not the only sucker doing that while everybody else enjoys unconditional protection. So in our survey, we did ask people whether they would support regulation, and here's what we found. First of all, people said no to regulation. And second, they said, well, if you regulate cars to do this and to minimize total harm, I will not buy those cars. So ironically, by regulating cars to minimize harm, we may actually end up with more harm, because people may not opt into the safer technology, even if it's much safer than human drivers. I don't have the answer, the final answer to this riddle, but I think as a starting point, we need society to come together to decide what trade-offs we are comfortable with and to come up with ways in which we can enforce those trade-offs. So as a starting point, my brilliant students, Edmond Awad and Sohan D'Souza, built the Moral Machine website, which generates random scenarios at you, basically a bunch of random dilemmas in a sequence where you have to choose what the car should do in a given scenario. And we vary the ages and even the species of the different victims. And so far we've collected over 5 million decisions by over 1 million people worldwide from the website. And this is helping us form an early picture of what trade-offs people are comfortable with and what matters to them, even across cultures. But more importantly, doing this exercise is helping people recognize the difficulty of making those choices and that the regulators are tasked with impossible choices. And maybe this will help us as a society understand the kinds of trade-offs that will be implemented ultimately in regulation. And indeed, I was very happy to hear that the first set of regulations that came from the Department of Transport announced last week included a 15-point checklist for all car makers to provide.
And number 14 was ethical consideration. How are you going to deal with them? So we also help people reflect on their own decisions by giving them summaries of what they chose. And I'll give you one example. I'm just going to warn you that this is not your typical example, your typical user. This is the most sacrificed and the most saved character for this person. Some of you may agree with him or her, we don't know. But this person also seems to slightly prefer passengers over pedestrians in their choices, and is very happy to punish jaywalking. Okay? So let's wrap up. We started with the question, let's call it the ethical dilemma of what the car should do in a specific scenario, swerve or stay. But then we realized that the problem was a different one. It was the problem of how to get society to agree on and enforce the trade-offs they're comfortable with. It's a social dilemma. In the 1940s, Isaac Asimov wrote his famous laws of robotics, the 3 laws of robotics. A robot may not harm a human being, a robot may not disobey a human being, and a robot may not allow itself to come to harm, in this order of importance. But after 40 years or so, and after so many stories pushing these laws to the limits, Asimov introduced the 0th law, which takes precedence above all. And it's that a robot may not harm humanity as a whole. Now, I don't know what this means in the context of driverless cars or any specific situation, and I don't know how we can implement it. But I think that by recognizing that the regulation of driverless cars is not only a technological problem, but also a societal cooperation problem, I hope we can at least begin to ask the right questions. Thank you.